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27부 7년 전쟁이 종결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8년 11월 19일 조선과 명, 일본 3국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노량해역에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는 처절했던 전투를 상기시키듯이 곳곳에 수많은 함선들의 잔해와 전사자들의 유해가 떠다녔죠. 자,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를 비롯했던 일본군 지휘부는 가까스로 이 지옥문을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하긴 했어요. 한 50척 정도가 이제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난중 잠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병사들에게는 그러한 행운이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량해전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일본군 병사들. 근데 미처 여기서 빠져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육지나 섬 곳곳으로 숨어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나가야 됐다는 겁니다. 엉겁길에 남해도로 도주한 일본군의 운명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일본군 대부분은 부산에 집결해서 본토로 철군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해도에 숨어든 패잔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따로 구조대를 보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남해도에 상륙한 일본군은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각각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이들에게는 남겨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명연합수군은 이날 오후 내내 남해도 일대를 돌면서 패잔병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일부 운이 좋은 일본군은 스시마 도주 소요시토시가 그래도 이제 도망가는 길에 좀 스킵을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 병사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많은 병사들이 이곳에서 불운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정의 공기 도병이라는 그림인데 노량해전 대목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그림의 북쪽 부분에서는 한참 이제 조명연합수군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남쪽에서는 여기가 바로 이제 남해도죠. 여기에 일본군 패잔병들이 상륙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명연합수군이 아예 남해도까지 상륙을 해가지고 소탄작전을 벌이면서 남해도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남해안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노량해전 이후에 벌어진 이제 국지적인 소탕작전에 대한 지역 설화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노량해전이 공식적으로 봤을 때 큰 전투로는 이게 가장 최후의 전투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소탕작전들은 계속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명예도덕 진리는 남해도에 상륙해서 패잔병들을 사냥하는 한편 소요시토시가 주둔했던 진지들을 접수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도 워낙 급하게 철수를 했기 때문에 미처 가져가지 못한 군량과 병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것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했는데 그 양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무려 군량 만여 석의 우마도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횡재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겠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린이 여러 군사를 이끌고 남해진으로 들어가 탐색하여 군량 만여석을 거두었고 우마도 셀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조명연합수군이 노량해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진린이 바로 남해도를 진입해가지고 소요시토시가 버리고 간 진지들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했다 명시는 없긴 한데 그동안 진린이 했던 행동들을 놓고 봤을 때 모르긴 해도 이거는 인마이 포켓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겠죠. 전투가 끝나자 진리는 들뜬 마음으로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내 곧 조선군 진중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거죠. 이순신의 전사 소식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뒤늦게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알게 된 진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명예선봉장이었던 등자령이 전사한 것도 꽤 큰 손실이었어요. 그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격 파탄자인 자기를 갖다가 그동안 정중히 예우를 해주면서 정말 잘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진린도 마음속 깊이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량해전까지 이렇게 따라왔던 거죠. 그 아니었으면 진리 성깔에 이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굳이 이 고생을 하면서 전쟁을 했겠냐 이거죠. 자, 그런데 자신이 내심 존경해왔던 이순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사를 했다라고 하니 천하의 진린도 여기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죠. 진린은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체면불구하고 땅에 엎어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특히 진린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노량해전 전투 도중에 진린의 기함이 심화제 함대의 표적이 돼가지고 집중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순신이 몸서 함선을 이끌고 와가지고 진린을 구원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린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정말 은인이었던 게, 일단 첫째, 사로군 중에서 그 누구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부대가 없어요. 그런데 진린만 유일하게 대규모 접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거뒀던 국시적인 승리에서도 모든 전공을 이순신이 다 양보를 해줬잖아요. 진린한테. 물론 그래 놓고 이순신이 선조한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양보했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진린이 뺏어갔다라고 보고는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반쯤은 뺏긴 거고 반쯤은 양보한 거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진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내심 이제 이순신한테 고맙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자기하고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깔끔하게 다 양보를 해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꽁승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노량해전에서 목숨까지 빚진 상황이니 진린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순신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전쟁도 다 끝났겠다. 같이 이제 승전의 기쁨을 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이순신이 여기서 승전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한 채 전사를 하게 되니 진린도 이것을 애통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린은 사람을 보내 자기를 구원해준 것을 살해했는데 비로소 이순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땅 위로 몸을 던지면서 그가 체면불구하고 진짜 땅에 엎어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린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노약께서 생시에 오셔서 나를 구원한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물론 이제 이순신이 진린을 구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관음포 방면으로 일본군을 몰아넣는 과정에서 전사를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진린이 그때 이순신이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잊지 않고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슬픔을 표했던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온 군대가 통곡하여 곡성이 바다를 진동시켰다라고 돼 있죠. 근데 진린의 성격이 하여튼 또 나오는데 실록을 보면은 진린이 선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순신을 추켜 세우는 말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이제 또 진린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순신도 전사하고 등자름도 전사하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누가? 바로 제가 하드캐리를 했기 때문에 노량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조한테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죠. 하여튼 진린 성격 어디로 가진 않아요. 한편 순천 외성에 고립되어 있던 고니시는 노량해전이 벌어지자 탈출의 길을 엿보고 있었어요. 하여튼 이것도 좀 거시기한 행동인데, 원래 을이나 경우를 따지자면은 당연히 자신을 구원하러 온 심화제 함대하고 협동작전을 벌여가지고 조명연합수군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고니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심화제는 나름 또 그걸 기대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아니, 기대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고니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정말 상인 출신답게 고니시는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순신의 함대와 붙는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향후 일본 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자신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면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 없이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니시는 오히려 이 틈을 노려가지고 무사히 도망칠 궁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명예제동 유정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지 방면은 걱정할 게 없었어요. 문제는 저승사자와 같은 이순신의 함대를 어떻게 피하느냐였죠. 고니시 입장에서는 지극히 다행스럽게도 시마즈 함대가 분전을 해준 덕분에 조명연합수군은 모든 전력을 시마즈 함대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고니시에게는 한 가지 운이 더 따라줬던 게 있었어요. 물론 고니시 본인은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급한 대로 무이공 이순신이 뒤를 이어서 조선수군을 통솔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통제사가 전사한 이상 조명연합수군은 더 이상 순천 외성을 공략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은 조명연합수군은 바로 여기서 정비를 끝낸 다음에 고니시 함대를 찾아가지고 추격전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를 하고, 지금 현재 조선군은 당분간 최고 지휘관이 전사한 상황이니까 정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명군도 타격이 좀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도 진리는 끝까지 따라가서 저것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주의는 원래 아니었어요. 이순신 때문에 따라 나온 거였지. 그래서 이 이후에 조명연합수군이 더 이상 일본군을 추격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고니시로서는 몰랐을 내용이지만 어쨌든 한 가지 더 운이 따라준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량해전의 전투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 고니시는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니시는 즉각 순천 외성을 버리고 함대를 몰아서 남해도 남쪽으로 멀리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뺑 들어가지고 피해서 도망을 치게 돼요. 제 아무리 이순신이 대단하다 한들 지금 눈앞에 시마즈 함대하고 아직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해도를 우회해서 도망치는 자신의 함대를 추격할 여력까지는 없지 않겠냐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퇴각 포인트까지만 가면은 일단은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고니시는 시마즈 함대를 제물로 바치고서 자신은 가까스로 남해도를 우회해서 거제도까지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명예제동 유정은 순천 외성을 포위한 채 고니시가 약속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고니시가 순천 외성을 탈출하면서 피운 봉화를 보고서 유정은 재빨리 순천 외성으로 진입을 했어요. 기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자, 약속대로 고니시는 순천 외성을 유정에게 깔끔하게 넘겨줬고, 유정은 이렇게 해서 순천 외성을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는 유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거시기한 장군인데, 반대급부로 봤을 때 파병원 장군인 유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리하게 희생자를 늘려가면서 성을 점령할 이유가 원래는 없다라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서 막판에 이렇게 막타를 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정이 원래는 최선봉이 서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명제국내에서는 용장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데 별명이 유대도였거든요. 특히 버마 방면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장군이었는데, 근데 용장으로 소문난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의외로 유정은 지장의 풍모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좀 거시기하지만 나름 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장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로써 일본군이 점령했던 남해안의 외성들은 차례차례 조명연합군에게 접수가 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일본군의 철수 거점인 부산뿐이었다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참 싸움이 무르익었을 때 행장 등이 철병하여 몰래 묘도의 서량을 따라 나가 평산으로 하여 바다로 달아났다. 남해에 머물러 있던 왜적도 노량에서 패전함을 듣고 섬 가운데의 육지를 경유하여 미조항으로 달아났는데 의지는 거두어가지고 함께 갔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니시가 노량해전이 한참 벌어지는 것을 틈타가지고 남해도로 돌아가지고 이제 거제도 방면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정황상 놓고 봤을 때 엉겁길에 이제 남해도에 상륙했던 일본군 병사 중에서 일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스시마 도주였던 소 요시토시가 스킵을 해서
데리고 갔던 모양이에요. 이어서 보면요. 유정은 외교의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린 것을 보자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가니 적의 성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나의 유둔하니 본국의 장사들이 따랐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정은 순천 외성에 무혈 입성을 함으로써 깔끔하게 꽁승을 하나 거머쥐게 되었죠. 자, 우여곡절 끝에 고니시의 함대가 거제도에 당도하니 그곳에는 시마즈와 소요시토시의 함대가 초라한 모습으로 고니시의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량해전의 처절한 사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마즈 함대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고니시는 이들과 합류한 후에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미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직결해 있었으며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왔던 것이 고니시 부대였죠. 그래도 원래는 철수 예정일이 거의 다가왔는데 고니시 부대가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냐고 철수 예정일이 좀 늦춰지기도 했어요. 11월 24일 고니시 부대가 무사히 부산에 도착하자 일본군은 예정대로 일본 본토로 철군을 시작을 합니다. 일본군은 부대를 크게 셋으로 재편을 해가지고 3일에 걸쳐가지고 순차대로 철군을 했죠. 부산을 떠난 일본군은 스시마섬과 이키섬을 거쳐가지고 12월 중 대부분 일본 본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 제장들은 하카다에 상륙한 후에야 공식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군 제장들은 태압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차후 일본 국내 정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이후부터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입장이 가장 난처해진 것은 고니시였어요. 왜냐면 고니시는 시마즈 함대 덕에 큰 피해 없이 순천 외성을 빠져나오긴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잘 된 건데 이 같은 행동들은 당연히 동료 다이메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한테까지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다이메들 중에서 몇몇은 전쟁 중에 고니시가 보여줬던 석연찮은 행동들, 그냥 예를 들자면 이제 화의를 주도를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든지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막판에 이렇게 시마즈 함대를 미끼로 던지고서 자기는 저렇게 무사히 빠져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 기간 내내 고니시를 보좌해왔던 측근 무장이었죠. 마스라 시게노부.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순천 외성 전투 때 유정이 판 함정에서 고니시를 구해내는데 꽤 기여를 했던 장소였잖아요. 근데 마스라 시게노부조차도 고니시의 행동에 굉장히 큰 불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마스라조차도 도쿠가와에게 협력을 했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니시가 목숨줄은 연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생명은 여기서 꽤나 크게 타격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니시가 상당히 많은 인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것은 훗날 세키가라 전투에서 나름의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끝이냐? 사실 노량해전이 이순신 개인의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도망가는 적을 굳이 그렇게까지 추격을 해서 왜 최고 지휘관이 전사를 해야만 했냐? 그거 너무 무모한 행동 아니었냐? 근데 그게 이순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왕인 선조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조선인 전체의 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에 갖고 있던 악감정, 증오, 원한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조선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복수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조선의 보복성전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